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모두 9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이 대표는 2심으로 이어지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의혹은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혀왔습니다.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해 사회에 혼란을 부르는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는 차기 대선 가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무죄는 물론 형의 종류와 또 형량에 따라 출마 자격 제한 여부와 기간이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교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일단 위증교사 혐의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가운데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어떤 형을 얼마나 선고받는지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출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범죄와 달리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부터 출마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때에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집니다. 실형의 경우 형량이 3년을 넘으면 형집행을 마친 뒤 10년, 3년 이하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대표는 두 경우 모두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합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견해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형이 실효된 뒤에야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집행유예 기간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만약 두 사건 모두 최종 유죄가 나온다면 기간이 더 긴 경우를 기준으로 출마 자격이 제한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 일반 차량에 법원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를 위해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고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집니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불참을 결정한 우리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9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사도광산 희생자를 위로하는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주일 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와 사도광산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는 서방국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겨냥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자국 관영 언론에 말한 내용입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젤렌스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데 한국까지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의 적들 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험 메시지로 읽히는데 언제든 신형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 том числе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이처럼 러시아가 연일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주는 서방국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acron said is that we should not set and express red lines.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do not discard any option. 독일은 확전 우려를 이유로 미사일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러시아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지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될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전에 합리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전을 막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마이크 왈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아콰일로를 걷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here is all of this escalation going?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and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need to end this conflict. 최근 우크라이나 확전이 북한군 파병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하면서도 이젠 맞대응이 아니라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and then what's the framework of a deal. That's what we'll be working with this.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낙마한 뒤 민주당 인사들은 다음 부적격자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지목했습니다. 7년 전 성폭행 의혹과 소령 출신이 국방부를 이끌 수 있는지 자격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e never commanded a unit. He never commanded a company, let alone battalions, brigades, or whole armies. He was a platoon leader. He served at a very low level in the military, and he wasn't charged. He wasn't even kind of charged in this. There was no crime committed. The police dropped everything. It's what's unfortunate in today's world. You can be accused of anything. CNN은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차원의 검증과 혹독한 청문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혹시 일주일에 택배 몇 개 정도 주문하시나요?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무료 반품 배송이 되니까 충동 구매를 하고 10개 중에 하나는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네, 택배공화국인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만 해도 1인당 1년의 택배 이용 건수가 65건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매년 이렇게 가파르게 늘다가 3년 만에 100건을 넘겼죠. 반품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일단 사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홈쇼핑 반품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평균 반품률이 11.9%니까 100개 중에 12개는 반품을 한다는 얘기죠. 이커머스로 범위를 넓히면 반품률이 20에서 30%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무료 반품 소비자에게 마냥 좋은 걸까요?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 경쟁, 택배 물류비의 상승은 비용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우리나라 실업자의 20%가 Z세대라는 슬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20대는 경력이 없다면서 신입을 좀 배척을 하고요. 20대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5060 은퇴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없이 이력서를 내도 취업 문턱 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경제 저성장도 길어지면서 20대 실업자 비율이 3년째 OECD 1위입니다. 20대 취업자 수는 5분기 연속 줄었고요. 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도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취업난에 직격탄을 맞은 건 Z세대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할 시기에 대학생이 됐거나 취업 준비를 시작한 세대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줄줄이 연기되고 기업의 인턴 채용도 대폭 줄어든 때였죠. 스펙을 쌓을 기회가 제한된 겁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일제히 종업원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또 은퇴 후에 재취업하려는 5, 60대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실업자 5명 중에 1명은 20대 후반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취업 시장에서 좌절을 겪고 사회 불만이 높아지는 코로나 세대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챗GPT의 최신 버전이 이번 수능 국어 영역을 풀었더니 1개만 틀렸습니다. 무난히 1등급인데요. 그 비결이 뭔지 보시죠. AI가 시험을 보게 한 뒤에 점수를 공개하는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곱씹어서 생각하는 생각 사슬을 거쳤기 때문이라고요. 이전에는 같은 문제를 풀게 했을 때 4등급에서 8등급 정도에 그쳤는데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적 향상입니다. 국어 영역은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을 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다른 시험보다 AI가 풀기는 까다로운 영역인데요. 그런데 최신 AI 모델은 여러 답안을 고민해보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생각을 곱씹으면서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AI는 교육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하지만 AI를 활용할 수는 있어도 결국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학생들입니다. AI가 주는 답을 맹신하지 말고 학생들이 비판적인 독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한 단순한 증강현실 걷기 게임이 최근 인기인데 알고 계셨나요? 1030이 무해력, 해롭지 않은 것에 끌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게임 속의 캐릭터가 머리에 긴 싹을 매단 모습으로 땅에서 태어납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하는 느낌도 들고 운동도 된다면서 10대부터 30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최근 게임 주간 활석 이용자 수가 40만 명 이상이고요. 지난달 말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기 배경은 뭘까요? 일상 속 갈등과 경쟁에 지친 젊은 층이 무해한 캐릭터에 끌리고 힐링을 하는 거죠. 또 건강관리 열풍 속 걷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방식도 인기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켓몬고의 순환 버전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훨씬 부담 없이 쉽게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다는 게 매력이란 분석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올겨울에 최강한파가 몰려올 거란 뉴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운 겨울이 찾아온다는 반대 예측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예년보다 포근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 가을도 더운 겨울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공원의 모습입니다. 당장 어제 사진인데요. 최고 기온 14도였습니다. 11월 하순인데 반팔 차림도 보이고요. 이번 가을에 이어서 겨울도 평년보다 더울 걸로 예측되는 이유 바로 뜨거운 바다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기압 때문입니다.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발생합니다. 이 고기압이 대륙의 한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올겨울 기온 전망도 나왔는데요. 30년 평균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12월은 70%, 내년 1월과 2월은 80%입니다. 더운 가을에 이어 더운 겨울이 오긴 하지만 내일은 비 오고 나서 기온이 확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또 출근길엔 다소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2주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삼파이넥스 공장은 지난 10일에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주요 시설이 피해를 보면서 쇳물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9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불이 나면서 공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삼척에서는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700만 원어치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안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차량 석대가 도로 위에 엉켜섰습니다. 어제 오후 호남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정부 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장은 상업적 농가는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관내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오늘 밤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배우 정우성 씨가 아빠가 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모델 문가비 씨는 자신의 SNS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아이의 친아버지가 정우성 씨라는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뷰티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얼굴을 알린 모델 문가비 씨.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하며 엄마가 됐다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을 보냈다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나 또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친아버지는 배우 정우성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정우성 씨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화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이의 출산 시점과 또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가비 씨의 출산 시점은 지난 3월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연락을 이어갔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는 아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아이의 태명도 직접 지어주고 산후조리원과 병원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거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끝없이 오르던 비트코인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일단은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10만 달러 앞두고 약간 이제 지금 조종기에 그치고 있는데 네. 지난달만 해도 7만 달러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대선 승리라는 호재가 이제 시장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금 이제 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숨 고르기는 이제 기술적 조정하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게 평가가 되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정섭 앵커가 언급했듯이 정말 끝을 모르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앞으로 좀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이제 의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ARK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유명한데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약 150만 달러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단계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움직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규제 리스크가 만약에 상승 동력을 이제 일시적으로 또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제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은 이제 최근 시장 변동성이 매우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이제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을 이제 점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이게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래소 내부의 이제 내부 통제 이거를 강화하는 거고 부당 거래 방지, 그 다음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제 기준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법제화 제도도 이제 논의 중이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금감원의 주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코인들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도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내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정책이 시행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매우 뜨거운데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찬성하는 측은 이제 보면은 조세 형평성 입장에서 이제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수 확대 또 입장에서 이걸 강조를 하면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이제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이제 낮은 공제 한도 이제 250만 원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젊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자산 법제화에 대한 제도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직접 하는 거는 빨리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층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내년 1월에 시행이 예정인 건데 지금 뭐 국민청원도 이틀 만에 6만 명 넘게 좀 동의를 한 상황이라서 이게 유예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죠. 이제 이게 보면 과세 이제 시행 시점이 이제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국민청원 아시다시피 이제 6만 명 이틀 동안 막 동의한 것도 이제 이런 여론을 보여주는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과세 유예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전망 알아볼 텐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있더라고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추수감사절 주간에 뉴욕 증시가 이제 원래 28일 휴장하고요. 29일에는 조기 폐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거래일이 한 3.5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변동성이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얕은 상태에서 경제 지표나 정책 발표가 나오면 가격 움직임이 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고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연방공개시장 의원의 그 의사록도 공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목해 보겠고요. 국내 얘기로 잠시 돌아오자면은 지금 재개설 6기 롯데그룹 있잖아요. 한때 뭐 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면서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 네. 이유가 좀 어디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롯데그룹 모라토리엄 선언했고 네. 그다음에 예. 7만 8천 명 감원설 이래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루머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지고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이제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근데 루머로는 밝혀졌지만 계열사의 그 실적 부진은 또 어느 정도 사실로 봐야 한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던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롯데그룹의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이제 우선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쇼핑 등이 사실 이제 그 주요 계열사들 합쳐가지고 업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부진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변화로 인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석유화학 업황이 침체되고 있어가지고 2021년에 보면은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보면 3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롯데그룹 차원에서 보면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구성된 109조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증권가의 평가고요.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이제 전체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돼서 해석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일단 어떤 계열사에 따라서는 실적 부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비상경영 체제를 롯데가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롯데가 이제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 매장 강점을 살리고 또 체험형 콘텐츠 강화해가지고 융복합 이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됐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4조 이상의 유동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회사채 상환하고 단기적인 여기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단기 손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통해 가지고 좀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 투자자들도 여기에 이제 주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또 인적 쇄신, 또 경영 쇄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배달 치킨을 또 올리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중 가격제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달앱 상생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7.8%로 인하하되 이제 배달비 부담을 이제 좀 점주에게도 이제 보내주는 전가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배달과 메뉴의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배달 메뉴가 좀 더 높게 책정하겠다. 이제 이중 가격제를 쓰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겠다가 아니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친 건가요? 이게 인하보다는 이제 그 배달하는 메뉴에 배달 메뉴에 그 배달 가격을 이제 얹어서 다른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게 이제 초점인 거죠. 사실 치킨값이라는 게 계속 원재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담다 보면은 그냥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을 넘게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이중 가격제를 계속 한다면은 소비자한테 그런 부담들을 계속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중가격제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배달 수요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이제 매출 구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 매우 민감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뭐 소규모 매장으로 이제 수요가 이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뭘 해야 되냐면 점주 부담도 완화해야 되지만 소비자 신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좀 추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투명한 가격 정책, 네. 그다음에 배달비를 분담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9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고 지각 폐막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후 대응 재원을 3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빈국들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폐막 예정이던 COP29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틀 뒤 일요일이 돼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기후 대응 재원 규모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부담하는 액수를 2035년까지 연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21조 원으로 지난 2009년 합의액보다 3배 늘린다는데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분담금을 내는 쪽에서는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re always very hard negotiations, but I think by anyone's standards this is a very significant financial package that has been agreed. I think 빈국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이다, 의지 부족이라며 선진국들을 타박했습니다. I'm disappointed. It's definitely below the benchmark that we have been fighting for so long. We were demanding 1.3 trillion, once again, 1% of global GDP. What we got was 300 billion.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성명에서 너무 적고 너무 늦은 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충분치 않은 재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설정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놓고도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뒤늦게나마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다음 제30차 기후변화 총회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랭에서 열립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과 관련해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립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위한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번 협상위원회에는 UN 170여 개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환경단체, 석유화학산업계 로비스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주택을 공습해서 30명 가까이 숨지자 헤즈볼라는 로켓 250여 발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은 이스라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 진전과 별도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곳곳에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맞은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전날 사전 경고 없이 베이루트 도심 주택을 타격해 큰 인명피해를 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다며 이틀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도 폭격이 계속돼 어린이 포함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عايشون وما عندهم قدرة أصلا ينزحوا على أي مطرح.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건물이 파괴됐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해군 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지상전에서도 탱크 6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을 방문한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대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휴전한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proposal for a ceasefire. This was agreed. This proposal is pending with the final agreement with the Israeli government.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접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가 철수하고 완충지대를 레바논군과 유엔군이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레바논군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유로, 우리 돈 2,9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레바논군 기지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동조합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 가결률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률이 91.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2,070명의 87%가 투표해 1,642명이 찬성표를 던진 수치입니다. 노조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책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보전과 안전인력 정원 반영, 합리적인 신규 인력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보건복지부가 관련 병원들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처분을 내리자 한 병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10대 여학생 A양이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크게 다친 A양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도 돌려봤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A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제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구 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는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 가톨릭대병원이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병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멕시코 남동부 도시 비아에르모사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총기를 든 괴한들이 특정인을 찾는다며 술집에 난입한 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쐈습니다. 사망자 중 5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출근길 날씨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빛이고 양도 많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영하 1도, 청주 3.7도, 전주 6도 등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수요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낮 기온도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에 따라 모레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